자, 봐봐. 자, 이제 온도하고 생물 보자. 온도와 생물의 관계. 자, 온도가 생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크게 정원동물과 동물한테 정원동물과 변온동물이 있어. 정원동물은 뭐야? 온도가 변해도 우리 몸의 상태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우리 사람도 뭐야? 정원동물이지. 변온동물은 뱀같이 환경이 변하면 온도도 변하는 거야. 온도가 변하면 이해됐지? 온도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뭐에 영향을 준다? 온도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야, 물질 대사가 뭐야?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갖다가 물질 대사라고 해요. 크게 뭐가 있니? 합성인 동화하고 분해인 뭐가 있어? 이화가 있지. 동화가 뭐야? 광합성이나 뭐야? 단백질 합성이지. 그리고 이화는 분해는 뭐 있어? 세포와 소화가 있지. 그래갖고 이 온도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에 영향을 주므로 생물의 생명 활동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동물의 적용을 봐봐. 동물의 적용. 이거는 자, 봐봐. 개우, 개구리, 뱀, 곰, 박쥐는 추운 겨울이 오면 뭐야? 어떻게 된다? 잠을 잔다. 겨울잠을 잔다. 기러기와 같은 철새는 계절에 따라 적합한 온도와 장소로 이동한다. 그리고 뱀, 도마뱀과 같은 변온동물은 기온에 따라 햇빛이나 그늘을 찾아간다. 그리고 추운 지방에 사는 정원동물은 깃털이나 털이 발달되어 있고 피하 지방층이 두꺼워서 몸이 열을 방출하는 걸 막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살이 탄수화물을 많이 처먹지. 그러면 다 못 쓰면 어떻게 돼? 그게 지방으로 바뀌어. 맞고 피하 지방으로 되면서 살이 찌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왜 여름에 스타킹만 신고 갈 수 있어? 남자들보다 피하 지방이 많으니까 추위를 잘 견디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펭귄은 겨울이 오기 전에 털갈이를 하여 털이 더 두껍고 촘촘하게 자라게 한다. 포유류는 서식지의 기온에 따라 몸집과 몸의 말단부의 크기가 다르기도 하여 추운 지역에 살수록 몸집이 커지고 몸의 말단부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옆에 보자. 옆에 봐봐. 물질대사와 온도 봐봐. 자, 생물의 물질대사는 생체 촉매인 효소가 관여해. 효소는 온도에 따라 활성화가 달라져. 그리고 고온에 따라 고온에서 변성된다. 따라서 생물의 생명활동은 온도에 영향받는다. 효소는 이게 활성화가 온도고 반응 속도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졌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저온에서는 활성화 잘 안 되네. 그리고 체온 범위인 36.5도에서 제일 활성화 잘 되네. 그리고 40도를 넘어서지. 넘어서면 효소의 작용이 확 떨어져. 왜? 효소가 단백질로 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 물질대사가 안 일어나.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온도에 따른 여부의 적용. 뭐라 했어? 아까 치면. 포유류 같은 경우는 추운 지방에 살지. 그러면 몸집이 커. 왜? 피하 지방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 북극곰은 봐. 북극여우는 봐봐. 귀가 작지. 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봐.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고 몸의 말단부가 작아 열이 덜 방출되어 추운 곳에서 체온 유지하기에 효과적이고,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이 많이 방출되어 더운 곳에서 체온 유지하기가 효과적이다.
북극여우는 뭐라고? 몸집이 크고 기가 작다. 단위 면적당, 단위 부피당 체표 면적이 작아. 열 방출량이 적고.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고 기가 크다. 단위 부피당 체표 면적이 커. 열이 많이 방출된다. 그리고 옆에 궁금해봐봐. 야, 개구리하고 곰이 겨울잠을 자는 까닭은 틀리다. 야, 벼는 동물인 개구리는 스스로 체온 제조를 못한다. 따라서 겨울이 오면 체온이 낮아져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온도 변화가 적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겨울잠을 자고, 정원동물인 곰은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잔다. 야, 개구리하고 곰하고 둘 다 겨울잠을 자. 근데 겨울잠을 자는 이유가 틀리다. 자, 벼는 동물인 개구리는 뭐야? 스스로 체온 조절을 못해. 따라서 겨울이 오면 체온이 낮아져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온도 변화가 적은 땅으로 들어가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겨울잠을 잔다. 반면 정원동물인 곰은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잔다. 응? 야, 뭐라고? 지민아? 너 딴 생각했지? 야, 벼는 동물인 개구리는 야, 스스로 체온 조절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는 몸의 온도가 낮아지니까 물질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아예 온도 변화 적은 땅속으로 가고 겨울잠을 자버려. 근데 정원동물인 곰은 먹이가 부족하니까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아예 겨울잠을 자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뭐라고 하냐? 정원동물하고 벼는 동물이 있다. 정원동물은 외부 변화에 온도 변화와 관계없이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이고 조류나 포유류가 있고, 벼는 동물은 스스로 체온 조절할 수 없어 외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거, 어리, 양소리, 파충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식물의 적응을 보자. 식물의 적응은, 식물은 봐라. 자, 기온이 매우 낮은 툰드라에 사는 털송이 풀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 체온이 낮아지는 걸 막아들고, 야, 낙엽수는 기온이 낮아지면 낮아지면 단풍이 들고 잎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야, 낙엽수는 가을이나 겨울에 잎이 떨어졌다가 봄에 새 잎이 나는 나무고. 그리고 또 뭐 있어? 상록수가 있지. 상록수는 뭐야? 동백꽃 같은 거야. 동백나무 같은 거야. 야, 얘는 잎이 안 떨어져. 겨울에 잎이 파래. 녹색이야. 왜? 얘는 야, 잎의 앞면에 큐티클층이라는 보호층이 있어. 이게 두꺼우니까 온도를 갖다 안 올고 버티는 거야. 뭐가 있다고? 상록수는 큐티클층에 잎이 있어가지고 잎이 안 떨어진다. 겨울에 큐티클층이 보호를 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춥지? 그럴까? 온도를 올릴까? 성품이 어디? 약을 해놨으면 됐지? 자, 이제 세 번째, 물과 성물의 관계입니다. 야, 물이 우리 몸에 부족해도 우리 몸은 화학 반응은 물을 통해서 매개체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물이 있잖아. 한 20% 30% 빠져나가지. 우리 탈수증으로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물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 70% 이상이 뭘로 돼 있어? 물로 돼 있단 말이야. 이해되니? 자, 보자. 물과 생물은,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가장 많으며 생물이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첫 번째, 동물의 적응을 보자.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제일 많은 게 물단지 무액탄이다. 물, 단백질, 지질, 무기염료, 탄수화물, 아예 물단지 무핵탄, 무기염료 다음에 핵산, 유전물질, 그 다음
돌단지부핵 탄수화물이잖아요. 마찬가지. 그럼 보자. 갖고 동물의 적응. 육상에 사는 동물은 몸속에 수분이 손실되는 막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야, 파충류는 뭐가 덮여 있어? 몸의 표면에 비늘이 덮여 있어 갖고 수분의 증발을 막는다. 조류나 파충류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쌓여갖고 수분 손실을 막고, 곤충은 몸 표면에 키틴질이라고 곤충류나 각각류의 외골격을 이루고 있는 물질로서 내부의 연한 살을 보호하고 수분이 증발되는 걸 막는다. 그리고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양을 줄인다. 낙타 같은 것도 진한 오줌을 싼단 말이야. 갖고 수분의 손실을 갖다 최소화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넘겨. 그리고 식물의 적응입니다. 식물의 적응이 있는데, 식물은 봐라. 자, 식물은 서식하는 곳에 따라 몸의 구조가 다르게 적응하고 있다. 야, 육상에 서식하는 식물은, 자, 육상에 서식하는 대부분의 육상 식물은 밑줄 거의 뿌리, 줄기, 잎이 잘 발달돼 있어. 네? 은행나무, 민들레야. 그리고 물에 서식하는 식물을 우리는 수생식물이라는데, 물이 풍부한 환경에 서식하는 수생식물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되지 않고 통기조직, 공기가 통하는 조직이 발달하여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며 물 위에 잘 뜰 수가 있다. 수레, 생이가래, 불효옥절 같은 거. 그 다음 건생식물, 건조한 곳에 서식하는 식물은 건조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은, 건생식물은 뿌리가 발달되어 있으며 잎이 작거나 가시로 변해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고, 뭐가 많다? 밑줄거니 저수조직. 이게 수생식물은 통기조직이 있고, 건생식물은 뭐가 있다? 저수조직. 건조하니까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있어. 갖고 봐라. 저수조직이 발달하여 내부에 물을 저장할 수 있다. 선인장, 알로에라. 야, 선인장은 원래 잎이었어. 근데 뭘로 변했어? 가시로 변했어. 왜? 수분 증발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이해됐어? 또 옆에 해보자. 물에 대한 식물의 적응력. 수생식물은 통기조직. 건생식물은 작거나 가시로 변한 이 저수조직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토양과 생물이 있다. 토양과 생물이 있는데, 또 토양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하고, 토양의 무기염류, 공기, 수분 함량 등은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첫 번째, 생물의 적응은 바닷가에 사는 함초는 고농도의 염분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하여 수분을 잘 흡수한다. 그리고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분포하는 세균의 종류도 달라진다. 자, 공기를 비교적 많이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표면에는 산소 세균, 이렇게 옛날에는 호기성 세균이라고 했어.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는 세균에 대해서 뭐라고 해? 산소 세균이라고 해. 여기는 표면은 산소가 공급이 잘 되지. 그러다 보니까 호기성 세균, 산소 세균이 산다.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하는 세균은. 근데 공기를 적게 포함하고 있는 토양의 깊은 곳은 무산소 세균, 현기성 세균이라고 해. 산소를 이용하지 않고 호흡하는 무산소 세균이 살기에 적합하다. 봐봐. 옆에 봐라. 산소 세균하고 무산소 세균은, 산소 세균은 산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살아가는 세균으로서 다른 말로 호기성 세균이라고 해. 근데 무산소 세균은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살아가는 세균으로서 현기성 세균이라고 해. 그리고 생물의 영향은 지렁이와 두저지는 흙 속을 돌아다니면서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 산소가 필요한 생물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지렁이 배설물은 영양물질이 많아 지렁이가 많이 사는 곳은 토양 성분이 변한다. 흰개미는 침과 배설물을 섞어 집을 지음으로 흰개미 집 주변은 토양 성분이 변한다. 그리고 토양 속의 미생물은
동식물이나 사체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에게 양분으로 제공하거나 비생물적 요소인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생태계에서 물질이 순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봐라. 마지막으로 공기와 배설 생물이 있어. 우리가 또 공기 없으면 죽지. 왜? 산소 호흡해야 되니까 우리는. 자, 공기는 생물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야,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어떻다? 야, 산소가 몇천 미터 올라갈 때마다 확확 준대. 갖고 야, 높이 올라가 히말라야 등반할 때 가면 우리 같은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고산병이 걸려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막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 사람들은 뭐 산소호흡기 있어도 소용이 없다. 무조건 내려가야 돼. 근데 야, 네팔 사람들은 고산병이 안 걸려. 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적응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혈액에서 산소 운반하는 놈이 누구야? 적혈구지.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네팔 사람들은 적혈구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적응을 잘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히말라야에 사는 사람들은 평지에 사는 사람에 비해 혈액 속에 적혈구의 수가 많아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운반할 수 있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적응하였다. 그리고 공기 중의 산소는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고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광합성에 이용된다.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은 주변 공기 조성이 변한다. 그리고 노송나무, 상나무, 소나무 등은 일부 나무는 미생물 제거하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주변으로 내뿜는다. 그러면서 주변의 공기 성분이 변한다. 옆에 보자.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애. 자, 뭐가 있었어? 아까 처음에 지렁이와 두더지, 그리고 흰개미 있었지. 근데 고래 배설물은 해양 물질의 순환에 도움을 준다. 야, 고래 배설물은 뭐야? 바다의 로또다. 용연향이라고 하냐? 고래의 배설물을 뭐라 그래? 그게 졸라 비싸. 이만하면 몇 억이야. 향수 만드는 재료가 있어. 그거 졸라 비싸. 용연향인가? 고래의 배설물을 뭐라고 그러죠? 고래 배설물이 졸라 비싸. 그리고 봐라. 비브가 댐을 만들면 강의 흐름이 느려지고 댐 주변이 습지 환경으로 변한다. 흰개미의 집짓기 활동은 환경에 영향을 주어 초원의 사막화를 늦추기도 한다. 야, 105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생태계 평형은 시험 안 나온다 했지? 나와? 알았어. 생태계 평형 하자. 좀 이따. 빨리 풀어.
자, 보자. 1번에 울타리, 2번에 크고 작은, 그 다음 4번에 비늘, 5번에 광합성, 그 다음 1번에 1번이 디귿, 2번이 니은, 3번이 미음, 4번이 디귿, 5번이 리을, 6번이 기역, 그 다음 7번에 가나. 자, 8번에 빛 1조 시간. 그 다음 4번에 온도. 5번에 가. 야, 그리고 얘들아,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시작할까?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올까? 빨리 말해. 저는 어차피 오늘 좀 화요일 날 지금.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올래? 다음 주부터 나올래? 9월 8일이야? 9월 며칠이야? 월요일 날. 9월 8일. 8일이면 짧을까? 너희들 언제 시험 보지? 29, 30. 29, 30. 아, 그럼 다음 주부터 나와야 되겠다. 응? 응? 다음 주, 야, 지민이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하면 월요일 날 나오거든? 갖고 한 시간 반, 그래도 2시간 문제 풀고 가거든? 네. 어? 네. 그러면 언제 나올 거야? 설명 필요하면 선생님이 해주고. 야, 월요일 날 5시부터, 응? 몇 시에 나올 거야? 하라면 바로 내일 5시. 5시에? 지민이는? 월요일 5시. 5시? 너는 월요일 날 못 온다고? 예, 화요일 날 한번 끝나고 그럴게. 여기 가요. 그럼 보자. 이제 자, 생물과학에서 뭐 들어간다고? 다 나온다고? 어? 아니지. 생태계 표현까지지. 아마도?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완전 좋아. 그럼 금방 하니까 근데 보자. 끝까지 나가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보자. 생태계 표현 봐봐. 여기는 쉬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금방 끝나. 잡아라. 먹이 관계하고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가 있는데, 자, 먹이 관계는 뭐야? 먹고 먹히는 관계야. 어? 자, 먹이 관계와 생태계 피라미드. 먹이 관계와 생태계의 피라미드가 있는데, 자, 보자. 첫 번째,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 봐봐.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를 말아. 생태계에서 생물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혀있다. 먹이 관계를 말아. 먹이 사슬이 있고, 이 먹고 먹히는 먹이 관계에 두 개가 있어. 먹이 사슬하고 먹이 그물이 있어. 먹이 사슬은 단순한 거야. 먹이 그물은 뭐야?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복잡하게 된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먹이 사슬하고 뭐가 있다고? 그렇지. 먹이 그물이 있다고. 자, 먹이 사슬은 단순하게 선 하나야. 야,
풀을 메뚜기에 처먹어. 메뚜기를 누가 잡아먹어? 개구리가 잡아먹어. 개구리를 누가 잡아먹어? 뱀이 잡아먹어. 뱀을 또 누가 잡아먹어? 독수리가 잡아먹어. 이렇게 된 거. 있지. 제일참의 생산자. 그 다음 생산자를 먹는 게 1차 소비자. 그 다음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였는데 무한히 가는 게 아니야. 보통 한 5차 넘어서는 잘 존재하지 않아. 이해됐어? 그리고 먹이 그물은 먹이 사슬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야. 야, 풀을 토끼도 먹고 쥐도 먹고 나무를 갖다가 나비도 먹고 애벌레도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자, 옆에 봐라.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다. 실제로 생태계에서는 하나의 생물종이 여러 생물종에 잡아먹히고 또 하나의 생물종은 여러 생물종을 잡아먹기도 하므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혀 복잡한 먹이 그물을 나타낸다. 근데 야, 먹이 사슬하고 먹이 그물 중에서 누가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편해? 먹이 그물이다. 왜? 먹이 사슬은 하나가 만약에 야, 풀을 먹는 메뚜기가 사라졌어. 메뚜기 사라지면 누구 사라져? 개구리 사라지지. 개구리 사라지면 뱀도 사라져. 뱀 사라지면 독수리도 사라져.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야, 만약에 도마뱀이 사라지지. 도마뱀은 못 쳐먹으면 돼. 도마뱀이 사라지면 뱀은 쥐 먹으면 되지. 다른 걸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옆에 자, 해양 생태계의 먹이 그물 봐봐. 식물 플랑크톤이 뭐야? 생산자야. 그러면 야, 식물 플랑크톤은 동물 플랑크톤이 먹어. 또 식물 플랑크톤은 고등어가 먹기도 하고 또 뭐가 먹기도 해? 멸치가 먹기도 해. 그리고 동물 플랑크톤은 고등어가 먹기도 하고 멸치가 먹기도 해. 멸치는 고등어, 정갱이, 그 다음 또 참치, 가다랑어한테 잡혀 먹히고, 고등어는 가다랑어 또는 참치. 그리고 참치는 또 가다랑어도 먹고 고등어도 먹고 정갱이도 먹어. 그리고 범고래는 최종 소비자인데 가다랑어도 먹고 참치도 먹는다. 고등어하고 멸치는 1차 소비자이면서 2차 소비자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누구다? 범고래다. 범고래. 이해됐지? 야, 선생님 말했지? 야, 자연계에서 물질은 뭐한다? 순환한다. 에너지는 뭐다? 순환 안 하고 에너지는 뭐라 그래? 흘러간다. 흐름이라. 흘러간다. 흘러간다 그래. 뭔 말인지 알겠지? 에너지는 뭐다?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흘러간다 그래.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르는 거다. 생태계 에너지 흐름입니다. 생태계 에너지 흐름은 봐라. 생태계에서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산자에 의해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자, 생태계에서 봐라. 태양의 빛 에너지가 생산자에 의해서 포도당을 만들지. 그러니까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 다음 먹이 사슬을 따라 전환된 다음에 먹이 사슬을 따라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근데 그리고 봐라.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 일부 에너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그리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줄어. 근데 에너지율은 증가한다. 전달되는 에너지는 어떻다? 준다. 늘어난다. 효율은. 봐라. 자, 생물을 구성하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에는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
근데 물질은 봐라.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에 있던 무기물은 생산자에 의해 유기물로 전환되고 유기물은 분해자에 의해 무기물로 전환되고 생물과 환경 사이에 순환한다.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리고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가 계속 공급돼야 된다. 봐라. 자, 뭐라 했어 선생님이?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태계에서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자에 의해서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로 전해진 다음에 먹이사슬을 따라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이때 자기가 각의 영양 단계에서 생명활동에 쓰이거나 열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 에너지만 일부 에너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데 위 영양 단계로 올라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어떻다? 줄어. 근데 뭐는 증가한다? 얘들아. 효율이 아니라 잠깐만. 이거 맞네. 에너지율은 뭐냐면 이거야. 전 영양 단계 에너지 양분의 현 영양 단계 에너지 양 곱하기 되고요. 얘는 증가. 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율은 어떻다? 증가하고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준다. 위로 갈수록 준다. 이해됐지? 물질은 순환하지. 파란색은 말아. 근데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흘러가 버리는 거야. 흐름이다.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한 방향으로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가 계속해서 공급돼야 된다. 이해됐지? 영양 단계는 생물 개체군이 먹이사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등이 있다. 자, 봐라. 그리고 생태계의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줄어든다. 근데 밑에 썼잖아. 에너지율은 증가한다. 에너지율은 뭐야?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야. 여기 나왔잖아. 여기. 에너지 양은 준데 에너지율은 증가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리고 봐봐. 생태 피라미드가 있어. 생태 피라미드는 알아? 세 번째. 생태 피라미드가 있다. 생태 피라미드를 말아. 자, 보면 자,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의 상대적인 양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까지 쌓아 올린 거다. 일반적으로 안정된 생태계는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가 나타난다. 근데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게 누구야? 생체량 피라미드야. 그리고 뭐냐? 두 번째로 제일 많이 줄어드는 게 뭐냐? 그러네. 야, 생체량 피라미드가 제일 많이 줄어드네. 위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아닌가? 아니지. 개체수 피라미드인가? 근데 에너지량과 영양량이라는
그러니까 상위 영향단계를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는 감소하므로 먹이 사슬의 영향단계는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지 못하고 몇 단계로 제한되지. 선생님이 아까 전에 몇 단계 한 5단계 정도밖에 못 가. 왜? 상위 영향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여기서 생물량은 뭐야? 생체량은 뭐야? 일정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의 전체 무게다. 이해되니? 자, 에너지도 위로 올라갈수록 생산자보다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면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감소해. 개체수 피라미드도 위로 올라갈수록 감소해. 생체량 피라미드도 위로 갈수록 감소한다. 왜? 생체량은 뭐라고? 일정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 전체 무게다. 그리고 111페이지 한번 풀어봐. 그리고 시작. 빨리.
자, 보자. 1번에 먹이사슬, 2번에 먹이그물, 1번, 세 번째 먹이사슬, 3번 빛, 4번 생태 피라미드, 1번에 000XX, 2번에 0X, 0X, 3개 있지. 생태 피라미드를 이루는 건 개체수,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 뭐라고? 생태 피라미드를 이루는 건 에너지, 개체수, 생체량이다. 응? 이해됐지? 네. 쉬워? 자, 왜 수학 선생님 각이 여기 112페이지 여길 봐.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 112페이지. 이게 야 생태계에서 물질은 뭐 한다고? 찬이야? 순환. 에너지는? 그렇지.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른다. 태양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고 유기물로 저장되고 유기물로 저장된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영향 단계로 이동한다. 이때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 영향 단계의 에너지 양과 에너지 효율이 어떤지 알아보자. 태양의 빛 에너지가 생산자가 봐봐. 자기가 호흡 운동으로 쓰고 열 에너지로 방출한다. 일부를. 그리고 남은 걸 밀어준단 말이야. 상위 영향 단계로. 그러면 생산자가 얼마 받았니? 야, 2810을 받았어. 호흡으로 13,197을 썼어. 그리고 나머지 고사 낙엽으로 4,591 썼어. 그리고 1차 소비자가 그러면 이제 받는 건 얼마니? 이 호흡하고 고사랑 생산자가 받은 에너지에서 호흡하고 고사 낙엽을 빼면 얼마다? A가 302다. 3021이다. 써라. 나와있냐? 나와있어 없어? 봐봐. 2810에서 뭘 빼는 거야 얘들아? 호흡량 얼마냐? 13,197이고 그 다음 또 얼마냐? 고사량이 4,592지. 빼면 얼마야? 302. 3,021이야. 응?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는 거야? 기억이 얼마가 되는 거야? 3,021이다. 이해됐지? 그리고 3,221에서 또 1,865 뺑 1,865 그 다음 또 낙엽 고사량이 얼마야? 651이지. 그러면 이걸 빼면 651 빼면 얼마야? 이제 또 니은이 얼마냐? 500보다 빛 A냐? 여기 스몰 A냐? 그리고 스몰 B가 500보다. 이해됐어? 또 자 505에서 77하고 505에서 이 272하고 105가 사라져요. 4차 배설물로. 자 생산자는 봐라. 호흡하고 뭘로 쓴다? 낙엽 고사량으로 써. 식물이기 때문에. 근데 1차 소비자는 호흡하고 사체 배설물로 쓰고 2차 소비자도 호흡과 뭘로 쓴다? 사체 배설물로 쓴다. 505에서 얼마를 빼줘? 또 호흡이 275? 2 그리고 사체 배설물이 얼마야? 105? 네. 그러면 400에서 빼면 128이겠지. 128이 남는다. 그리고 또 C가 이거고 그 다음 이제 128에서 봐라. 얼마니? 얼마를 빼? 77하고 51 빼지. 77하고 뭐냐? 얼마냐? 안
안 나왔어? 그러면 이제 다 써버려야 되잖아. 다 써버려야 되니까 마지막이잖아. 다 써버려야 되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돼? 51이 돼야 되지. 그럼 0이잖아. 그래서 D가 뭐야? 51인 거야. 사체 배서. 이해됐어? 이게 고사가 뭐예요? 고사가 말라 죽는 거. 이제 고사가 뭐냐면 말라 죽는 거. 뭐 낙엽대로. 낙엽도 되지. 마지막으로. 이게 식물은 고사량하고 뭘로 따진다? 낙엽량으로 따져. 근데 동물은 뭐야? 사체하고 배설물로 따져. 나머지는. 이해됐어? 그러면 봐. 양이 점점 상위 영향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게 어떻다? 줄잖아. 줄지. 근데 봐라. 자, 생태계 봐라. 호흡은 봐라.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향단계에서 호흡을 통해 열에너지로 방출된다. 그리고 봐. 자, 사체 배설물에 포함되는 에너지도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서 또 뭘로 방출돼? 열에너지로 방출돼. 결과적으로. 이해되니? 그럼 봐봐. 분해자가 받은 게 얼마니? 5,399야. 근데 호흡을 통해서 또 내보낸 거. 열에너지로 내보낸 게 얼마야? 5,399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전부 받은 게 그러면 열에너지가 합하면 2810이야. 생산자가 받은 최초의 에너지하고 어떻다? 같지. 그럼 보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전환과 이동 봐봐. 자, 그러면 빛에너지가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에너지, 화학에너지가 호흡에 의해서 열에너지. 그러면 태양 빛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에 뭘로?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첫 번째. 그리고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영향단계로 이동하는데 각 영향단계에서 뭐에 쓰이거나 생명활동에 쓰이거나 니은이 생명활동이다. 열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 일부만 다음 영향단계로 전달된다. 그리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에너지도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마지막 디귿은 뭐다? 열에너지다. 열에너지로 방출된다. 각 영향단계의 에너지 양은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상위 영향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의 에너지량이 받은 양이 2810이었는데 호흡으로 13197을 쓰고 4591을 고사 낙엽량으로 쓰니까 3021만 1차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은 1865를 호흡으로 쓰고 651을 사체 배설물 그리고 505를 2차 소비자한테 전달한다. 그 다음 2차 소비자는 호흡량이 270이고 사체 배설물이 105고 3차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게 128이야. 그리고 3차 소비자의 에너지량은 77을 호흡으로 쓰고 51을 사체 배설물로 한다. 그러니까 각 영향단계에서 에너지량은 상위 영향단계로 전달되는 게 줄지. 에너지량은 줄어. 근데 뭐는 올라간다? 상위 영향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율은 올라간다. 높아진다. 그리고 에너지율은 봐라. 한 영향단계에서 다음 영향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이다. 그럼 보자. 에너지율은 전 영향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분의 현 영향단계가 보유한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다. 1차 소비자는 생산자의 에너지량이 얼마야? 그리고 에너지량분의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야. 2810분의 3021이니까 곱하기 100 하니까 약 14.5%다. 근데 2차 소비자는 봐라. 1차 소비자의 에너지량분의 2차 소비자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이야. 그러면 써봐. 3021분의 505 곱하기 100이야. 3021분의 505 곱하기 100이니까 자 16.7%가 나와.
그리고 3차 소비자의 에너지율은 505분의 128 곱하기 100이니까 25.3%가 나와. 봐. 상위 영양 단위로 갈수록 에너지율은 어떻다? 높아진다. 이해됐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 어? 알겠지? 그 다음 이제 113페이지 생태계 평형 보자. 이해됐어 안 됐어? 지민아 이거 이해됐어 안 됐어? 한 번 더. 야, 트럼프 얍생이여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 하는데 볼펜이 마음에 들었나 봐. 걔는 맨날 이제 사인할 때 볼펜을 안 하나. 마커펜으로 해. 두꺼운 걸 좋아하거든, 걔가. 그러더니 요 이재명 대통령이 있잖아. 뭐 볼펜 서명한 볼펜이 있어. 이게 만드는데 2개월 걸렸대. 막 봉황리도 있고 막 그러고. 갑자기 모나미에서 볼펜을 만드는 거 아닌데 다른 데서 만드는데 갑자기 모나미 주가가 빵 튀어버렸어. 왜? 트럼프가 이거 주고 가면 안 되냐고. 결국에 뺏어갔어.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주서 가져가라고. 이 새끼 얍생이 새끼 돈도 많은 새끼가 10조나 있는데 그 볼펜이나 뺏고. 보자. 새끼들 우쭈쭈 해주면 졸라 좋아해. 반응해요. 봐봐. 생태계 배워 보자. 생태계 평형 보면, 자 보자. 생태계 평형 보면, 자 먹이 관계와 개체수의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 봐봐. 먹이 관계야. 뭐 개체수의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 먹이 관계와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을 말하라. 자 보자. 자 먹이 관계와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은 야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에 야 뭐라 했어? 생태계나 어떻게 구성된다 했어? 개체가 모이면 개체군이 되지. 개체군이 여러 개가 모이면 군집이 되지. 군집이 모이면 뭐가 된다? 생태계가 되지. 근데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의 먹이 관계는 각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친다. 자, 즉 뭐냐면 포식과 피식 관계에 있는 두 개체군의 개체수는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포식은 뭐야? 잡아먹는 놈이고 피식은 뭐야? 잡아먹히는 거야. 어? 그럼 봐라 옆에 스라소니하고 눈신토끼의 개체수 변동을 봐봐. 누가 포식자니? 스라소니. 그리고 눈신토끼가 피식자다. 포식자인 스라소니와 피식자인 눈신토끼의 개체수 변동을 10년을 주기로 반복되고 있다.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눈신토끼를 먹이로 하는 시라소니의 개체수도 증가한다. 그러다가 시라소니 개체수가 증가하면 눈신토끼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먹이가 부족해진 스라소니 개체수도 감소한다. 이렇게 포식과 피식 관계에 있는 두 개체군 수는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옆에 봐봐. 포식과 피식 관계에 있는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은 자 피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피식자를 잡아먹는 포식자의 개체수도 증가한다. 포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피식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그에 따라 먹이가 부족해진 포식자의 개체수도 감소한다. 그 결과 피식자의 개체수는 다시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돈단 말이야. 제일 먼저 자 피식자가 증가하지. 그러면 포식자가 증가해. 포식자가 증가하니까 피식자의 개체수가 감소해. 그러면 포식자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거야.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 다음 생태계 평형을 보자. 이거 외우나? 피식자가 증가하면 뭐라고? 포식자 수가 증가한다. 포식자 수가 증가하니까 피식자 수가 감소해. 피식자 수가 감소하니까 포식자 수가 감소하는 거야. 다시 피식자의 수가 증가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돈다. 이거 알아놔야 돼. 생태계 평형 보자. 또 이번에는 그러니까 개념 확실히 하고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진짜. 어? 야, 개념이 먼저다. 어? 개념 안 되면 문제 풀어봤자 소용도 없다. 어? 그리고 생태계 평형은 생태계에서 생물의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에너지 흐름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뭐라고?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물질의 에너지 흐름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생태계 평형이다. 주로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로 유지되며 먹이 관계가 뭐라고? 주거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즉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려면 종 다양성이 높아야 돼. 어? 종 다양성은 뭐야?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다 포함한다.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먹이가 관계가 단순한 생태계에서는 옥수수를 메뚜기가 먹고 옥수수를 또 쥐가 먹어. 쥐를 뱀이 잡아먹고 매가 잡아먹고 뱀을 매가 잡아먹는다. 쥐가 사라지면 쥐를 먹이로 하는 뱀도 사라지고 매도 사라진다. 어느 한 생물종이 사라지면 그 생물종과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생물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다. 그리고 근데 먹이 관계가 복잡한 그물의 생태계에서는 쥐가 사라져도 뱀과 뱀은 토끼와 개구리를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어. 즉 어느 생물종이 사라져도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생물종이 있으니까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진다, 안 깨진다? 안 깨진다. 옆에 궁금해요.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되는 까닭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이 다양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왜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기가 쉬워?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복잡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생태계 평형의 유지 원리 봐봐. 이건 시험에 무조건 나와. 생태계 평형의 유지 원리는 봐라. 첫 번째 봐라. 안정된 생태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관계에 의해 대부분의 생태계가 회복된다. 봐라. 자, 생태계 평형 상태는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제일 적어야 돼. 근데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 그러면 어떻게 돼? 생산자 수는 줄어. 그리고 이걸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해. 그러면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가 감소해.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생산자는 증가해. 그리고 2차 소비자는 감소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봐라. 어떤 요인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증가해. 그러면 어떻게 돼?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2차 생산자는 줄어. 그리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해. 그럼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뭐가 줄어? 1차 소비자가 줄어. 1차 소비자가 줄니까 생산자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는 감소해가지고 생태계 평형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이거 순서 알아놔라. 봐라. 뭐라고?
안정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가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생태계 평형이 깨지지. 그러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의 증가로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증가한다. 생산자의 개체수의 감소와 2차 소비자의 개체수 증가로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한다. 1차 소비자의 개체수의 감소로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하여 평행이 회복된다. 이해됐지? 이거 순서 알아놔야 된다. 이거 옆에 보자. 야, 각 개체군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다른 개체수의 변화가 생산자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도 증가하고 2차 소비자도 증가해.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생산자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한다. 2차 소비자가 증가하지. 그러면 1차 소비자는 감소하고 생산자는 증가한다. 그리고 주의해 봐봐. 생태계 평형과 개체수는 생태계 평형을 회복한다는 것은 생태계가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것이지 각 영향 단계에 개체수가 이전 평형 상태로 도달하는 게 아니야. 자, 생태계 평형을 회복했다는 말은 생태계가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지 각 영향 단계의 개체수가 이전 영향 상태로 도달하는 건 아니야. 넘겨. 이건 뭐야? 이제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을 봐봐. 자, 1905년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용한 이후 사슴과 늑대 개체수, 식물 군집의 양이 변화를 나타냈다. 자, 카이바브 고원에서 먹이 사슬은 식물의 군집에 풀을 누가 먹어? 사슴이 먹어. 사슴을 누가 또 잡아먹어? 늑대가 잡아먹어. 그러면 1905년에서 1920년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했다. 왜? 늑대 사냥으로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1920년에서 30년은 사슴의 개체수가 감소했다. 왜?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한 증가로 식물 군집의 양이 감소하여 사슴의 먹이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사슴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사냥을 허용한 것은 허용한 것과 같은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 있다. 이게 뭐든지 누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야. 옆에 보자. 자, 먹이 관계를 이용하여 생태계 평형을 회복한 사례. 모잠비크의 오랜 전쟁으로 고롱고사의 국립공원은 대형 포유류가 95%가 사라졌고 1차 소비자인 초식 동물이 급증하였다. 그러면 2차 소비자인 아프리카 들개를 도입했다. 그랬더니 아프리카 들개가 초식 동물을 포식하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했고 그리고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했고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회복됐다. 응?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환경변화와 생태계 보자. 이제 환경변화와 생태계 봐봐. 환경변화의 생태계에서 첫 번째, 자, 환경변화와 생태계 평형. 자, 안정된 생태계는 환경변화가 일어나도 일시적으로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변하더라도 대부분 생태계 평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는 환경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즉,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생존이 위협받고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야,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환경변화 요인, 자연재해하고 뭐가 있다? 인간의 활동이 있다. 자연재해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지진, 화산,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태계의 먹이 구물을 변화시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린다. 근데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생태계 평형이 깨뜨린 이유를 봐봐. 무분별한 벌목, 도로와 도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숲의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어내고 훼손한다. 그러면 숲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림 토양이 쉽게 침식된다. 인위적인 개발, 인구 증가로 식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숲을 파괴하고 농경지를 개발한다. 대규모 간척 사업이나 토목공사로 갯벌 면적이 줄어들고 산림이 황폐화된다.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태계가 불안정해지고 단순해진다. 환경오염은 폐그물, 폐플라스틱 등의 해양 쓰레기 등은 해양 동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그리고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산성비가 내려 주변 산림이 황폐해지고 생활하수, 축산 폐수, 공장 폐수로 배출된 오염물질은 수중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 봐봐.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어 지구 전체 기후가 변한다. 생물의 서식지가 변하거나 파괴되며 생물이 멸종되기도 한다. 그러면 자 옆에 봐라. 생물 환경의 변화와 생태계 변화. 외래 생물로 인해 토종 생물의 생존이 위협받거나 일부 동물이 사라지면서 연관 생물이 잇따라 사라지는 등 생물 환경 변화도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 생태계 보존은 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호해야 될 생물이나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보호한다. 생태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생태계를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법제적하거나 국제협약을 맺는다. 기후변화의 원인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춘다. 그리고 도시에 옥상정원 가꾸고 숲이나 공원을 조성하며 하천 보건 사업을 실시한다. 환경영향평가는 봐라. 옆에 보충자료에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다. 생태 하천 보건은 콘크리트 제방 대신에 나무, 풀, 흙과 같은 자연재를 이용하여 하천 주변에 생물 군집을 조성하고 수질 정화 시설을 설치하고 물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자정 능력을 갖춘 하천을 만들어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한다. 우리 청계천 보건 사업은 완벽한 생태 하천 보건이 아니야. 그렇지만 그래도 하천을 보호하는 거야. 어느 정도는. 야, 115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는 어려운 거 없지? 한번 읽어도 되는 거야.
자 보자. 1번에 생태계 평형, 2번에 복잡, 3번에 먹이관계, 4번에 자연재해, 그 다음 1번에 X000, X000. 2번에 생산자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증가야. 1차 소비자 증가하면 생산자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하고, 그 다음 2차 소비자 증가하면 생산자는 증가하고 1차 소비자는 감소한다. 생태계 평행이 회복도는 순서. 그러면 다, 나, 라, 가. 그리고 3번에 2번이 먹이관계, 4번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5번에 00, X0. 됐지? 그리고 D는 안 나올 거야. 그지? 그 다음 이제 어디를 펴냐. 자, 어디를 펴냐면 이제 여기 146페이지 발전과 에너지원, 전기 에너지 생산이다. 전기 에너지는 어디서 생산하냐? 발전소에서 생산한단 말이야. 근데 발전소에서 어떻게 무슨 원리로 생산하느냐?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은 뭐냐? 코일에다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지.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되네. 자기력 선수는 뭐냐? 이거예요. 야, 자기력과 자기장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인다. 그 새끼 미친 새끼야. 목깔 뽑아야 돼. 근데 마침 자석주위에다 철판을 뿌렸어. 근데 이게 손처럼 되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력과 자기장을 나타내기 위해 그린 가상적인 선이 뭐다? 이게 자기력선이야. 외부에서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 내부에서는 패곡선 돼야 되니까 S에서 N이야. 이해됐니? 이렇게 그린다. 둥글고 매끄럽게 그려오고 만나거나 교차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자기력선이야. 근데 야, 자석을 코일에다 넣었다 뺐다 했더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력 선수가 되는 거야. 근데 봐봐. 그래가지고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냐?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전기 에너지가. 뭐가 뭘로 바뀐다?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근데 자연은 뭘 싫어해? 얘들아? 자연은 뭘 싫어해? 변화를 싫어해.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힘이 발생합니다. 이 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유도 전류. 이해됐어? 자연은 뭘 싫어한다고? 변화를 싫어요. 이 변화를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힘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 보면 돼요. 얘들아. 이거. 자, 둥그런 도선에 꼬마정보를 달았어. 둥그런 도선에 꼬마정보를 달았어. 꼬마정보를 달았어. 그랬더니 여기는 자석이고 얘는 자석이 아니야. 그러면 야, 자석에 가까울수록 자기력 선수는 어떻다? 많아지겠지. 이해됐어요? 네. 많아지겠지. 근데 여기는 뭐야? 여기는 그대로. 그러면 얘는 마찰이 없지.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10줄이었어. 고스란히 운동 에너지 몇 줄로 바뀌어? 마찰 없으니까. 역학적인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지. 근데 여기는 위치 에너지 똑같은 높이야. 똑같은 도선이고
10줄이었어. 근데 운동 에너지가 7줄을 빼지 않네. 3줄 누가 쳐먹었어? 알고 봤더니 여기에 불이 켜지는 거야. 아, 전기 에너지로 3줄이 전환됐구나. 아,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바뀐 거야?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야. 이거는 뭐다고? 전자기율보다 역학적 에너지가 뭐다? 전기 에너지로 바뀐 거야. 도선에 불이 켜집니다. 이해됐어? 즉 전자기율의 현상은 자연은 뭘 싫어해? 변화를 싫어해.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힘이 발생해. 그러면서 전류가 하는 거야.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다? 전기로 전환된다. 이해됐어? 됐어? 완벽하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네. 그거 다음 주 월요일 날 되기 전에, 월요일 날 되기 전에 일요일 날 카톡 보낼 테니까 너 나오고. 그때는 모르는 거 설명해달라고 그러란 말이야. 모르는 부분도 있으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